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박지원의 허생전을 읽고 문제를 풀었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푼 내용을 줄거리를 하나씩 되짚어 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야기했던 답과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생전에 있었던 중요한 장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런 장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선생님이 올려준 그 학습지 인쇄하던지 아니면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또 적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번에는 허생이 돈 버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생이 이 집에서 7년 동안 글 공부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허생 아내가 혼자서 삭바느질 하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 나가서 제발 좀 돈 좀 벌어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7년 공부하던 걸 접고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허생이 변씨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냥을 빌려서 이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였어요? 안성으로 갔죠. 안성은 당시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목이었는데 여기 가서 뭘 사들였었어요? 과일이라는 과일은 특히 어디에 필요했던 과일? 제사상에 올라가는 이런 과일을 몽땅 다 사들였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일을 한 사람이 몽땅 다 사들이면 이게 필요한 백성들은 이걸 도무지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뭐 우리는 지금 슈퍼에 가가지고 사과가 없다. 그러면 다른 슈퍼를 가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왜? 안성에 과일이 없으면 사과가 없으면 뭐 옆에 있는 다른 지역 가가지고 사오던지 주문하면 되잖아. 가능해? 안 되겠죠. 왜? 이 당시에는 뭐가 통하지 않다? 길이 통하지 않았어.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연결되지 않았고 교통이 매우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허생이 바로 그런 점을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가지 품목을 몽땅 사들이는 이런 걸 뭐라고 했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요 사회 시간에 배웠을 텐데 사회 시간이 뭐라고 배웠어요? 왜 안 써지냐? 왜 안 되나요? 됐다. 그런 것들 뭐라고 하죠? 사재기. 뭐또 이래. 다시 다시 볼게요. 쌤이 아직까지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새로 한번 사본 건데 여러분들 미안해요. 사재기라는 거 사회 시간에 들어봤죠? 이게 뭐예요? 같은 품목을 한 사람이 몽땅 사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밖에 구할 수가 없으니까 값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재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당시에는 과일이 언제 필요해요? 제사. 당시에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품목이 바로 과일이었다. 왜? 제사에는 과일이 올라가야 되니까. 왜? 이때 당시에는 유교사회였으니까. 유교사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조상, 이걸 섬기는 이런 윤리가 굉장히 중요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제사에 과일이 안 올라간 제사상은 이 당시에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싸도 원래 3개에 5,000원 하던 과일을 사과 3개 5,000원이었다. 그런데 이제 3개에 5만 원이야. 5만 원이어도 백성들은 이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구조였던 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과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값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당시는 유교 사회였고, 유교 사회에서는 제사가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주도로 가죠. 제주도에 가가지고는 뭐를 사드려요? 말총을 사드립니다. 이 말총은 어디에 필요한 물건이에요? 갓과 뭘 만들 때? 망건을 만들 때 필요한 물건이라 그랬죠. 갓이랑 망건은 누구한테 필요하다 했죠? 양반한테 필요하다 그랬어요. 양반이 쓰는 갓, 그 다음에 망건은 그 갓 안에 이렇게 머리띠처럼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두르는 그런 끈 같은 걸 우리 망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물품이었기 때문에 그 말총이 없어지면 이 양반들이 일단 제일 불편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망건값을 10배로 올려도 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였다. 그래서 이런 사재기가 가능한 이유는 나라 안에서 뭐가 수레가 다냐 안 다냐. 수레가 다니지 않으니까 나라 안의 교통이 서로 통하지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이런 사재기가 왜 했는지 그것을 이제 허생이 밑에 마지막에 변씨한테 이걸 설명을 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 허생이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변씨가 처음에 어떻게 5해 동안 5년 동안에 100만 냥이나 벌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우리 조선은 외국이랑 무역이 적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외국이랑 무역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한자리에서 나고 한자리에서 소비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안성에서 과일이 싹 없어졌죠. 그러면 보통 다른 외국에 조금 더 싼, 우리가 한국에 쌀이 없다. 쌀이 너무 값이 비싸. 그러면 어디 거 수입해 와요? 베트남이나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쌀을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또 소비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왜? 쌀값이 너무 비싸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외국이랑 무역을 하지 않으니까 비싸든 싸든 무조건 한국에서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수레가 그럼 한국에서 산다고 치자. 그런데 그 지역과 지역 사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왜? 이 수레가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수레에는 바퀴가 달려있죠. 이 바퀴가 굴러가려면 뭐가 닦여 있어야 된다? 길이 닦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길이 닦여 있지 않으니까 수레가 나라 곳곳을 누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그 지역 안성 한 자리에서 나면 그 안성에서만 소비가 되지 다른 지역에서 이 안성의 물건을 소비할 수가 없는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천냥이라는 이런 적은 돈이니까 이거는 한 가지 물건, 과일을 몽땅 다 사들여서 독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이걸 100냥씩 열로 쪼개면 10가지 물건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단위가 적으면 그만큼 돈 굴리기 쉬우니까 한 가지 물건의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물건에서 성공하면 된다. 이건 누구의 방법이라? 이거는 허생이 아니라 장사치들이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허생은 변부자한테 돈을 1000냥이 아니라 얼마를 빌렸었죠? 10,000냥을 빌렸었어요. 그래서 이 10,000냥을 가진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술에 째로 몽땅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사치들과 달리 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안성에 있는 물건을 온 고을 통틀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장사치들도 술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 허생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사재기를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치들도 뭐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왜? 우리나라에는 수레가 다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허생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그래서 허생이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 뭐가 가능했어요? 독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매점, 매석이라고 하죠. 매점 매석이 가능한 이런 조선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수레가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지? 물자가 흐르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람 몸으로 치면 이거는 피가 돌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나라가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왜? 백성들은 비싼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되니까. 아니, 비싼 물건이 아니지. 원래는 싼 값에 살 수 있는 물건을 이런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무리들 때문에 별로 비싼 물건이 아닌데도 비싼 값을 억지로 치러서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나라를 좀먹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로는 물자가 통하지 않고 국외로는 어떻게 돼요? 국외로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외국이랑 교역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서 뭐가 가능하다? 독점이 가능하다.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는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불행해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얘들아 상공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에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을까요? 이 조선에서는 학문이나 뭐 문화나 예술이나 모든 방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었겠죠. 왜? 이 조선에서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유교 윤리 이런 것들은 이 내부에서도 흐르지 않고 이 바깥에 다른 외국과도 이런 것들이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에서 가장 인정받고 훌륭하다는 학문 그것만 유생들이 계속 답습하면서 선비나 양반들이 이미 이제 가장 우월한 위치를 지니고 있었던 그런 학문만 계속 배우고 자기들끼리 공부하고 그걸로 시험 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다른 외국에서 뭔가 새로 등장하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닫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식도 역시 양반이 독점하고 흐르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지식도 역시 썩겠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 주류에 있는 이 학문을 잘하는 양반들은 잘 살지만 그런 주류 학문을 배울 기회도 없고 배우기 힘들었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 먹고 살기 힘든 구조가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양반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계속 이용하니까 본인들만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뭐 법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돈과 글이란 이 허생이
자기가 더 벌었던 돈을 이제 어디에 가서 한번 시험을 본다 그랬죠? 빈섬에 가가지고 시험해봤죠. 그래서 여기서 100만 냥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냥을 벌었는데 나는 나의 한계를 여기서 느껴서 내가 원래는 이런 빈섬에서 나라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글도 만들고 글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의복이나 이런 것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여긴 너무 땅이 좁고 내 덕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 모자라서 그 정도는 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이 섬을 나오죠. 그러면서 했던 행동이 있어요. 이 허생이 돈과 글에 대해서 취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는데 첫 번째, 100만 냥 중에 50만 냥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 허생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재물이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많으면 뭐만 생긴다? 혼란만 생길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만 냥 여기에 이까지 필요 없어. 왜? 조선에서도 이 100만 냥 다 소비할 수가 없거든. 자기가 10,000냥 가지고 한 이제 마을을 온통 이제 곤란에 처하게 했는데 100만 냥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겠죠. 그래서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을 줄 뿐이다. 그래서 이런 우리도 그렇죠. 사람이 한번 돈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고 이 정도도 감사하고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 버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쌓여도 별로 행복한지 모르고 그냥 당연시 여기고 우리 뭐 너네가 진짜 갖고 싶은 거 샀다고 생각해봐. 뭐 휴대폰 만약에 사면 처음엔 너무 좋죠. 맨날 갖고 놀아요. 막 어플 다 설치하고 막 케이스 장착하고 뭐 난리 나요. 사진도 엄청 찍고. 근데 그거 얼마나 가요?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가 탐나죠? 또 조금 있으면 또 훨씬 좋은 휴대폰이 또 생긴단 말이야. 그럼 또 그걸 또 사고 싶고. 인간의 욕심은 정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를 뭔가 갉아먹는 허생은 벌써부터 그런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혼란스럽다.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럼 두 번째 또 글을 아는 사람들을 다 데려가죠. 그래서 허생은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글을 아는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선비, 양반들이겠죠. 그래서 이 선비들을 그러니까 재앙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글을 아는 사람들. 왜? 아까 전에도 어떻게 했지? 제 조선에서 학문을 잘하는 이런 글을 아는 선비들은 실질적으로 나라가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아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었어요. 왜냐? 이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여전히 불행하고 너무나 살기 힘들었고, 이 원래 이제 유학자나 선비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나라의 정치를 잘 해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리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사서삼경만 맨날 외워봤자 뭐해. 청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대응 한번 못 해보고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삼전도에서 3번이나 절을 하면서 그런 치욕스러움을 당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런 글 공부가 아무런 뭐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만 아는 이런 선비들은 이 당시 쓸모가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허례허식에 찌들어 있는 이런
양반, 선비들을 비판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학문은 실제적인 실리에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고 써먹을 수도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만 한다고 될 뿐만 아니라 이 박지원은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백성들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마련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였죠. 물자가 일단 통해야 이런 장사치들이 자기만 이익을 보는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학문만 해가지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은 이런 글을 자기들 권력의 그 도구로 이제 삼아서 오히려 부정부패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거를 이 허생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허생의 제안, 요 부분이 사실 이 박지원이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4번을 향해서 우리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그래, 조선에 문제가 많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우리가 처한 시대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허생이 제안을 하죠. 이건 뭐 박지원이 이 시대에 제안했던 거랑 마찬가지겠죠. 임금이 아주 뛰어난 인재, 이 허생처럼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를 영입하려고 할 때 삼고초려 3번을 거절해도 4번, 5번 계속 와서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허생의 의도는 뭐예요? 인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있는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하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를 보여라는 거예요? 절박함. 그리고 이런 긴박함이 있어야 계획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완은 어떻게 반응을 했죠? 아니 임금이 어떻게 직접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하냐. 그건 좀 임금의 체면에서 좀 말이 아니다. 왜? 조선의 임금들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켜요. 이 당시 유명한 그런 학자들을 막 1대1로 불러가지고 유명한 학문들을 오랫동안 학습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게 꾸준히 공부를 했던 임금들은 사실 소수의 그런 유학자, 지식의 이런 권력자들의 그런 학문만 습득을 하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도 이런 임금이 그럼 자기가 이미 막 많이 배웠고 똑똑한데 또 친히 거동까지 해서 거동에서 이런 인재를 영입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세를 낮추고 부탁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엔 체면인 거죠.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너네가 계속 명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로 명나라를 위하는 거면은 이 명나라의 자손들이 망해가지고 어디에 왔었죠? 조선으로 찾아와서 여기서 이제 떠돌면서 살고 있었던 명나라 자손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진짜 의리를 지켜라.
그러면 이 명나라 자손들한테 종실, 그러니까 임금의 이런 친척들, 친척들의 딸들을 이 명나라 후손들한테 시집을 보내고, 그 다음에 세도가, 이 당시 우리나라의 가문 중에 아주 건세 있었던 이런 세도가들의 재산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줘라? 명나라 자손들한테 줘라 라는 거죠. 허생의 의도라는 건 뭐예요? 진짜 의리,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면, 너네가 진짜 의리가 있는 거면 누구한테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명나라 후손들을 귀하게 대접하라는 거죠. 이 허생은 이제 좀 멀리 내다봤던 것 같아요. 이 명나라가 지금은 망해 있지만 나중에는 또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다시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명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의 가졌던 그런 정보 이런 것들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전세가 이 사람들이랑 의리를 지키고 이제 친하게 지내놔야지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완의 반응은 뭐였어요? 그건 좀 그래.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은 나라도 없고 떠돌이 신세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세도가 그리고 돈 많고 엄청나게 잘 나가 집안 잘 나가는 빵빵한 세도가의 자식들을 시집 보내기는 이건 좀 무리가 있다. 이건 내가 눈치가 보인다.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하면서 또 거절을 합니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허생은 이건 박지원은 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런 북학파의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청을 무찌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청나라한테 우리가 이제 머리를 조아리고 막 곡물도 갖다 바쳐야 되고 막 청나라를 이렇게 섬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당하고 있는데, 이 청나라를 이제 우리가 무찌르고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청나라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명나라를 이기고 자기들이 이제 중국의 첫 1위가 되었는지, 그런 어떻게 성공했는지 성공한 노하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적을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 선비들을 이제 변발하고 그다음에 되놈의 옷을 입혀서 청나라로 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상인들 역시 변장을 해가지고 청나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켰는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데, 이완은 전혀 왜? 사대부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복, 뭐 이런 거, 예법, 제사 이런 거 중시하죠. 중시하기 때문에 누가 자기 자식을 머리를 깎이고 되놈의 옷을 입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역시 불가능하다 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박지원이 이 당시에 뭔가 조선에 권했던 것들, 첫 번째 인재를 고루 등용해라. 그래서 정말 이 갇혀있지 말고 뭔가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 물자뿐만 아니라 학문에도 뭔가 이런 새로운 변화나 그냥 통하는 서로 교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진짜 의리가 있다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면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말만 그냥 맨날 뭐 명나라가 뭐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였고 뭐 하면서 의리를 지켜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말만 하면서 전혀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런 당시 사람들을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북한론이죠. 박지원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우리는 청나라를 이기려면 청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지금처럼 나라를 키우고 성공을 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 물론 적의 나라고 아주 우리가 치욕스러운 과거가 있긴 하지만 먼저 좀 배울 만한 건 좀 배우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열린 자세를 좀 가지자라는 게 이 박지원이 이 허생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재기가 가능했던 이런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을 했겠고요. 그래서 이 비판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허생의 제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게 이제 허생전의 목적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무엇을 하나? 요거 허생이 얼마를 정확하게 벌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허생이 뭐 몇 냥, 뭐 10만 냥, 뭐 100만 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현재 가치로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생의 돈은 상평통보 1한냥, 한냥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5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상평통보 한냥이랑 은한냥은 또 가치가 다르겠죠. 은한냥은 상평통보 4개야. 그러니까 5만 원짜리 4개라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 그래서 변씨에게 빌린 돈은 예를 들어 1만 냥이면 1만 냥이면 계산을 현재 가치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안성에서 번 돈이랑 제주도에서 번 돈 요게 다른 책에서는 이게 나눠져서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조금 간략하게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안성이랑 제주도는 한 번에 합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 잘 찾아보면 30만 냥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쓰지 마시고 여기 밑에 칸에만 써주세요. 그 다음에 장기도에서 번 돈 한번 계산해보고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지출 도덕들한테 준 돈. 처음에 10만 냥 해서 이게 얼마인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도덕들을 위한 양식을 마련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마련을 했다고만 나오지 이게 뭐 얼마를 썼는지까지는 안 나오는데 사실 더 정확한 원작에서는 20만 냥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총 해서 얼마인지 한번 써보시고요. 만약에 마지막에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얼마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그래서 변씨가 원래 사용하면서 나 요 정도만 받을게 했던 돈은 1만 1천 냥이었죠. 어떻게 1만 냥을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자 10%만 받겠다.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건 현재 가치로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서 댓글로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상의 목적은 다음 시간에 마저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